그래서 추석을 앞두고는 항상 요 유동성이 스퀴즈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때 2018년도에 확 빠졌다가 올라오고 나서 왔다 갔다 2019년도에 금리 인하 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요 정도 조정이 있을 거다. 조정의 폭은 사실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로 치고 가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대통령 1년차 S&P 500의 월간 수익률 7월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4, 5, 6, 7 돈 벌고 3, 4, 5, 6, 7 돈 벌고 그 다음에 8월 계력장 9월, 10월 조심.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포트폴리오 매니저 따라하기 포트폴리오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사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사지 마세요 하는 게 9월에 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하듯이 25년 8월 주식시장에 대한 리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든지 복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복기. 네, 프로 바둑 기사들이 대국을 두고 나며 이겼던 졌던 복기라 합니다. 자, 25년 8월 시장 전망을 이렇게 3059에서 3245. 근데 제가 지난달 종가를 못 뚫을 것 같다. 이번에 8월 달에.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그동안 잘 못 맞췄는데 이번에 고점이 3242로 마이너스 0.1이었고 저점이 3079. 저는 3059 정도 적어놨는데요. 3079 했고 종가는 3186포인트 마이너스 1.83으로 끝났는데 제가 항상 우리 오대리한테 양봉이냐 음봉이냐 하는데 저는 오대리 나이 때 아예 그림을 그렸어요. 십자형, 양봉, 장대 양봉 아니면 비석형 그걸 갖다가 오대리 나이 때 정확하게 오대리랑 저랑 한 24살 차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매일같이 그걸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약간 교수형 월봉을 예상한다. 행잉맨. 교수형이 프로페서형이 아니고요. 목매단 교수형이에요. 그래서 좀 이름이 험악합니다. 요런 게 교수형이에요. 사람이 목매달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월봉이 정확하게 교수형으로 끝났습니다. 나중에 월봉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차트의 정석에서 RSI가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는 걸 다이버전스, 합쳐지는 걸 컨버전스 하는데 뭐 지수는 올라가는데 얘는 떨어지니까 요걸 밑으로 놔뒀다 생각하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네.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걸 확인할 때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라가는가? 거래도 줄고 있네.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는 여기서 약간 헤드 앤 숄더 모형으로 헤드가 나오고 고점이 낮아지고 근데 저점이 요때 저점이 요 처음 저점보다 살짝 낮아졌어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지만 시장이 조금 이제 약해졌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4월 9일 날 2284를 기록한 후에 정치 개혁 기대감하고 글로벌 주식시장 호조로 그죠?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갔고 이번에 고점이 7월 31일 날 3,288로 끝났습니다. 저점 대비 계산해 보니까 44%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4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지만 8월에 소폭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보면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4.8에서 플러스 1.87로 그런데 종가는 마이너스 1%로 끝났습니다. 이게 코스닥 일봉이고요. 코스닥도 고점이 7월 중순에 나왔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이런 패턴입니다. 8월 달에 외국인 주식 투자 동향은 어떤가? 1조 6천억 매도를 했어요. 이때 올라올 때 외국인 매수가 좀 힘이 됐었잖아요. 그죠? 한 20조 샀었잖아요. 한 3개월 만에. 근데 이번 8월 달에 1조 6천억 매도했어요. 5월 달에 2조, 6월 달에 2조 7천억, 7월 달에 6조. 20조가 아니라 10조가 넘게 샀었고. 이번에는 누가 팔았나 봤더니 외국인도 팔았고, 외국인이 팔면 당연히 개인은 샀겠구나 했더니 개인도 2,200억 팔았고 기관도 1,800억 팔았어요. 요 두 개 합치니까 4천억 매도, 외국인 1조 6천억 매도 합치면 2조잖아요. 그럼 누가 샀지 봤더니 기타법인이 샀구나. 기타법인은 뭐죠? 자사주 매입 맞습니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2조 했고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막 쳐올리면서 사는 세력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외국인, 기관, 개인 다 여기서 주식 팔고 있는 거예요. 네.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연초 이후 봤더니 아직까지도 한 14조 정도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투자자 동향 확인하시고요. 푸콜 레이쇼는 바닥을 잘 잡는 지표인데 과열권도 표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 살짝 과열 모습 나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S&P 500의 빅스 최근에 말씀드렸죠. 빅스가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떨어졌을 때 지금 14점 얼마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러면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고. 주식은 언제 사는가? 이렇게 난리법석 칠 때 빅스가 25를 뚫어가면서 난리법석 칠 때 저는 오히려 이때부터 매수를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난리법석 쳤던 게 22년 9월 달에 우리 시장이 9월 말 바닥 쳤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10월 11일 날 바닥 쳤었어요. 요때 S&P 500이 3,500이 살짝 깨지죠. 그때 빅스가 33.6. 요때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면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 같은 분이 3,500이 깨졌는데 여기서도 20% 더 빠질 수 있다고 막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루비니 교수님도 나오셔가지고 메가 스트레트가 오고 있다 막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항상 이제 우리 채슬리 고객분들이나 우리 최밀턴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죠? 공포의 크기만큼 수익의 크기가 결정난다. 자, 그 다음에 주식하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추세. 그죠? 지지와 저항.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추세 속에 있느냐 아니면 비추세 구간인가 아니면 하락 추세인가. 상승 추세 구간에 있는 건 맞습니다. 상승 추세 구간에 있는데 5개월 이평하고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이걸 갖다가 이격이 너무 벌어져서 요때 코로나 때도 급반등하고 한 2달 쉬었죠. 2달 쉬고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전형적으로 8, 9월 달이 또 계절적으로 쉬는 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쉬어가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로윈 24년 10월이죠, 작년. 10월 말에 주식 들어가서 25년 7월 셀인 줄라이 하세요. 끝났어요. 이번에 해먹는 장은 일단은 1차 해먹는 장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왜 이렇게 주식 비중을 확 줄였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전을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6대0으로 이겼다는 거죠. 미스터 마켓을 상대로. 연 평균 15%를 목표로 하는데 이렇게 큰 수익을 냈는데 미스터 마켓이 네가 이 수익을 그대로 갖고 가게끔 놔둘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8, 9, 얘네들은 미스터 마켓은 언제 역습을 자주 하나 봤더니 8, 9, 10월 달에 역습을 자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역습을 하는데 축구로 따지면 상대가 역습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한 번도 공을 안 뺏기면 돼요. 45분 내내 우리가 공격하면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미스터 마켓에 역습이 있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솔직히 주식빵으로 가져가면 돼요. 주식빵으로 가져가면 시장이 20% 폭락하든 30% 폭락하든 우리한테서 손실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현금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수비 딱 들어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공격과 수비를 다 잘해야 됩니다. 주식은. 이 바닥에서 굉장히 공격 잘하시는 분, 이 바닥에서 항상 수비만 외치시는 분, 네, 둘 다 주식으로 돈 못 법니다. 솔직히. 네, 솔직히. 네, 공격 되게 잘하시는 분 그동안에 과거에 고객 수익률 보면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롯데야구 안 본다 그랬죠. 죄송하지만 15년 전에 손절했던 이유가 미국에서 롯데 같은 팀이 있어요. 제가 공부했던 콜로라도, 덴버의 콜로라도 로키스. 팀 타율이 3할이 넘어요. 근데 맨날 꼴찌예요. 수비가 안 돼가지고.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공격과 수비 다 잘해야 됩니다. 공격을 잘하면 거기다가 수비력까지 갖추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 상승 추세에 있는데 시장에 역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비 모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8월에서 10월 조정은 마일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예상을 바꿨어요. 기대로. 그리고 마일드 하려면 아래의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일단 이번에 9월 5일 날 발표될 8월 실업률이 4.3. 네, 10월 초에 발표될 9월 실업률도 4.4. 네, 이렇게 나오면 아주 시장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위로 빵 뛸 건데 4.4, 4.5 이거 나올까 봐 제가 지금 시장의 역습은 실업률로 시작되겠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PI나 뭐 PCE 여기는 제가 그렇게 이제는 물가가 저번에 상대방 공격수가 A 선수였다면 이번에 공격수는 요 실업률인데 물가 공격수도 상당히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공격수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공격수는 사실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나중에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동안에 시장에 역습이 있었을 때 이 실업률이라는 공격수가 나왔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지는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이 양봉, 음봉으로 따지면 실제로는 양봉이 좀 더 많아요. 한 55% 확률로 9월이 양봉이에요. 55%. 그런데 왜 9월을 조심해야 되느냐? 한 번씩 박살나는 게 9월에 있었다는 거죠. 9.11 테러도 2001년도에 9월 달에 있었고 22년 잭슨홀 미팅 있고 나서 9월 시장 박살났었죠. 그죠? 우리 시장 9월 달에 박살, 미국 시장 박살. 9월 달에 박살났던 케이스를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BOJ 금리 인상이 이번에 있습니다. 그죠? 9월 19일. FMC는 9월 17일. 요게 또 겹쳐 있는데 얘도 좀 후달려요. 솔직히. 작년 7월 30날 BOJ가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 8월 2일 날 미국 실업률 발표하고 요 두 명의 공격수가 빵 하면서 작년 8월 5일 날 시장을 박살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9월 19일. 근데 자꾸만 BOJ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말에는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관세 협상하고 있는데 BOJ에서 금리 올려버리면 트럼프가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그죠? 일본이 눈치 보고 이번에 안 했는데 지금 관세 협상 다 끝났기 때문에 9월 19일 10월 말. 자, 실업률 99년부터 2025년 가져왔어요. 이 더 긴 시계열도 있는데 우리가 제가 채슬리잖아요. 채슬리. 네, 버드 스트라이커로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큰 버드 스트라이크가 언제 나오냐면 지금 보시는 이게 실업률 차트거든요. 실업률이 올라갈 때, 그리고 회색 리세션이 옵니다. 리세션이. 근데 지금 보세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국면에 S&P 500의 PER은 22.5배, 우리나라의 신용잔고는 22조 5천억, 미국의 신용잔고는 1200조. 네. 그래서 제가 자료 만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자, 더 무서운 걸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자, 2000년 4월이 저는 너무나 생생해요. 2000년 4월 달에 제가 장외 주식을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벤처기업. 제 재테크 스승. 집 한 채를 사는 거는 롱 포지션이다, 쇼 포지션이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는 중립 포지션. 네. 1 플러스 1부터가 롱 포지션. 나는 집이 없어. 집이 없으면 집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롱 포지션이 아니다? 아니고 쇼 포지션이라고 가르쳐 주신 BNP 파리바 은행에서 외환 딜러를 하셨던 형님이 그때 2000년 4월 달에 세이가 팔고 도망가야 된다. 2000년 4월 달에 딱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이제 나스닥이 한번 확 빠졌다가 5월 1에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도망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 때문에 이게 파는 게 맞습니까? 하는데 그 형님 때문에 일단은 한 3분의 2를 다 날리긴 했었어요. 자, 그때 저는 이제 닷컴 버블이 어떻게 깨졌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2000년 4월 달에 나스닥이 5100이었어요. 5100. 그러고 나서 딱 2년 반 지나면 이게 1100을 갑니다. 1100. 지수가 5100에서 1100을 가요. 1100을 가는데, 자, 여기 보시면 2000년 4월에 실업률이 3.8이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도 3.8이었죠. 그죠? 2001년 3월 정도 되면, 요게 지금 밑에가 제가 일부러 나스닥 차트 가지고 왔어요. 요때가 2000년 고점 쳤을 때, 나스닥이 5100 쳤을 때이고요. 그러고 나서 확 빠지죠. 확 빠집니다. 그리고 항상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추세가 붕괴되고 나서 올라오는 요 오른쪽 어깨에 탈출해야 돼요. 요걸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이게 참 큽니다. 뭐든 묻은지는 차트 보면 삼성전자 96,800원 찍고 빠졌다가 올라오다가 빠지는 차트나 에코프로 2023년도에 위에 고점 찍고 빠졌다가 올라오다가 빠지는 차트나 무너지는 차트는 거의 비슷해요. 시총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해서 무너지고 5천에서 한 3천까지 바로 빠져요. 2000년 5월 보세요. 2000년 3월에 5130이었는데 2000년 5월 두 달 뒤에 3000이 돼요. 주식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아셔야 됩니다. 5천이 3천 됐으니까 40%가 두 달 만에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2001년 4월 달에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나요. 1600. 그리고 2002년 11월에 1100 갑니다. 이런 걸 겪어본 사람하고 겪어봤기 때문에 또 너무 생각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 회사 강세장에서는 용대리를 앞세운댔잖아요. 이런 기억이 없는 사람들 용감하게 막 지르는
자, 용대리 앞으로 출동하면서 용대리를 하고 도망가야 될 때는 제가 철수 명령 이렇게 내립니다. 이때 실업률이 도대체 얼마였냐? 2001년 3월에 4.3, 4.4, 9월 되니까 5%, 2003년 6월 달에 6.3%. 이때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닷컴 버블 때는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냐? 예상 못했죠, 당연히. 세상이 변하고 2000년 초에 저희 형님이 중국 마케팅으로 박사를 했어요. 박사를 들어갔는데 제가 저희 형님 보고 이 온라인 마케팅, 이제 온라인 세상이 왔는데 온라인 마케팅으로 박사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저희 형님 교수님이 중국 마케팅으로. 그때 저도 이제 온라인 세상이 됐으니까 모든 게 온라인으로 다 바뀌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무섭게 빠집니다. 이때 페드의 금리는 얼마였을까요? 6.5%. 그러고 나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2003년 되면 1%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5.5% 이 금리도 절대 낮은 금리는 아니에요.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요게 2008년이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요때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거든요. 요 금융위기 오기 전에 실업률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요때 페드의 금리는 5.5, 요때는 6.5, 이번에 5.5에서 지금 금리가 이제 낮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이게 앵캐리 트레이드라고 참 미묘하게 글로벌하게 자금들이 옮겨 다니는데 왜 과거보다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가? 2005년도인가 삼성종합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읽고 그게 저한테는 주식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세리 리포트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에 300년 동안 경기의 변동성은 줄어드는데 자산 가격의 변동성은 더 커졌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 평생 투자하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봐요. 경기의 변동성은 줄었다 했잖아요. 여기 핵심이 있는데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다들 뭐라고 그래요? 2022년대에도 이제 앞으로 내년에 크게 시장이 망가질 거다. 그죠? 나스닥 7,000 가고 우리나라 1,800 가고 바로 앞전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관세 문제가 됐던 코로나가 됐다. 이제 큰 리세션이 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경기 변동성이 1930년대의 대공황 상황이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왜 안 오느냐에 대해서 제가 또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경제학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경제학 자본주의에 대한 바이블, 성경으로 따지면 구약이 국부론이에요. 국부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구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약은 뭐겠어요? 케인즈. 이자와 뭐 금리와 고용에 관한 일반이론. 제가 보니까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케인즈가 들어와서 한 게 뭐예요? 그 전에 자본론에서 얘기했던 고전 경제학파가 얘기했던 거는 let it be예요. let it be. 냅둬라. 시장이 다 알아서 한다. 근데 대공황을 겪어보니까 케인즈가 보니까 이거 냅뒀더니 사람들이 비이성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뭐 동물적 본능, 야성적 충동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이제 쇼츠에서 좀 벗어났는데 이 쇼츠 한번 보면 한 2시간이 금방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배 못 끊는 분들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아니
내 의지로 쇼츠 10분만 봐야지 10분 딱 보고 덮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떤 공항이나 경기가 불황이 되면 유효 수요를 창출도 해주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커졌잖아요. 그죠? 중앙은행이 그렇게 미리 그런 얘기를 해요. 파티가 너무 무르익으면 펀치볼을 치우라고. 그 화채 그릇 같은 데다가 칵테일 만들어 먹는 거. 사람들 너무 취했는데 그러면 치워주는. 그런 역할을 중앙은행이 그동안에 하고 있었다는 거죠.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래서 경기 변동이 너무 과열될 때 적절하게 금리 올려서 눌러주고, 그죠? 또 너무 침체로 갈라 할 때 또 금리 풀고 돈 풀고 금리 낮추고 해가, 그래서 경기의 변동성이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 제일 중요한 리포트예요. 제가 그거. 그래서 폭락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온갖 공포감으로, 그죠? 그리고 폭락하면 다 또 방송에서 인터뷰를 비관론자 불러서 인터뷰하잖아요. 다 불러가지고 그동안에 빠진다고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번 하락 어떻게 보세요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늘 얘기하던 식으로 진짜 이제 큰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온다는 거죠. 이번에 금리를 저렇게 올리는 이유가 과열이 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막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통화정책을 썼는데 이 BOJ의 정책금리가 마이너스에 있다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0.25로 만들고 0.5로 만들고, 이게 작년 7월이었어요. 지금은 옆으로 쭉 기고 있는데 페드가 금리를 어떻게 공격적으로 올렸나 보면 시중에 실질금리가 먼저 올랐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페드가 밑에 저금리로 제로금리로 낮춰놨다가 물가도 오르고 10년물 국채도 계속 올라가니까 나중에 후행적으로 올리잖아요. 최근에 제가 워메신박에서도 말씀드렸죠. 아니 이번에 페드가 금리를 내린다는데 그러면 금리 떨어지는 거 아니냐요 하는데 아니라고요. 시중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과거에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먼저 확 빠지고 그 다음에 페드가 이렇게 낮추는 건데 지금 10년물 국채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금리를 이번에 한 100bp 낮춰주면서 유동성 랠리가 올 거다 이렇게 너무 기대를 먼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30년물은 지금 3.2가 됐고 10년물이 1.6이 됐어요. 작년에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 어쩌고 할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일본이 0.8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1.6이 됐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죠? 저금리의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 미국이든 주식이든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스프레드 따먹는 건데 0.8 하던 게 지금 1.6이 돼 있어요. 미국의 금리는 5% 하던 게 4%, 4.2 이렇게 떨어져 있죠. 금리 스프레드가 오히려 작년 7월, 8월보다 더 안 좋아, 더 줄어들었어요. 이번에도 뭔가 트리거가 생기면 또 얘기 나올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된다. 또 나올 겁니다. 자, 나스닥이 24년 요 8월 달 작년이에요. 작년에 제가 다들 금방금방 까먹잖아요. 생생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 8월 5일 날 요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이 요 8월 2일은 요 날이에요. 요 날. 8월 2일은 마이너스 2.41로 시작해서 살짝 음봉이죠. 마이너스 2.43으로 끝났어요. 장중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 올라가고 이러고 끝났죠. 이러고 끝나고 8월 5일 날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6.3으로 시작했어요. 6.3으로. 그리고 그나마 반등 들어가서 마이너스 3.4로 끝났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8월 5일 날 어떻게 시작했냐면 8월 2일 날이 미국 시장이 2.43으로 끝났으니까 우리 시장이 마이너스 2.42로 시작을 해요. 미국
종가 비슷하게. 그리고 장중에 마이너스 10.8을 갑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10.8을 빠져요.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8.77로 끝납니다. 여기. 네. 여기가 2,800이었거든요. 2,800이었는데 이때가 2,300인가 얼마로 끝납니다. 우리가 시장이 작년 7월, 8월에 어떤 식으로 시장이 역습을 했는지. 근데 제가 옵션 포지션 다 보잖아요. 외국인들. 요때 얘네들이 풋옵션을 왜 이렇게 많이 사지? 계속 샀어요. 근데 그거 산 금액이 50억도 안 돼요. 제가 계산 다 해봤잖아요. 얘네들이 풋옵션, 아니 저 멀리 있는 우리나라 요 코스피니까 아니 저 멀리 있는 풋옵션을 왜 사지? 네, 계속 사더라고요. 50억도 안 샀는데 얼마 벌었다고 그랬죠? 2,800억을 벌어갔어요. 네. 요 딱 2주 만에 2,800억을 벌어갔어요. 요 밑에서 2,800억을 걔네들이 매도를 때릴 때 누가 사줬냐? 네, 우리나라 용감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풋옵션을 매수를 합니다. 네, 그냥 2,800억이 2주 만에 싹 외국인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계속 외국인 옵션 포지션을 보고 있어요. 네, 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8시간 걸렸어요. 자, 코스닥 월간 2023년부터 2025년인데 이 추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죠. 항상 10월 말에 사서 7월에 그죠? 짝수에는 10월 말에 사서 4월 달에 팔아야 돼요. 짝수에는 4월에 팔고 홀수에는 7월에 팔면 됩니다. 이게 짝수였고 올해 들어와서 이러고 있고, 다행히 MACD 오실레이터는 양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생각과 달리 그냥 실업률이 4.3, 4.3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에 졸트 보고서랑 신규 실업 청구 수당 뭐 이런 게 최근에 약간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4.4, 4.5가 나올까 봐 괜히 좀 걱정이 많습니다. 코스닥 9월 최고 하락률 9월에만 얼마 빠졌는가? 22년 9월에는 18% 빠졌고요. 23년에는 11.5% 빠졌고 24년에는 9.6% 빠졌어요. 작년에 제가 코스닥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연간 코스닥이 얼마나 많이 빠질 수 있는지 보여드렸죠. 작년에 21% 빠졌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9월에 얼마 빠지나 봤더니 22년 요때는 이제 하락장이니까 그때 9월 한 달에만 13.6% 빠졌어요. 그리고 23년에 4.3%, 여기 비하면 양호하죠. 코스닥 9월에 비하면. 그리고 24년에 6.8%.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뒤에 전망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를 전망을 하려면 무조건 삼성전자를 전망을 해야죠.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든 안 하든. 왜냐하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딱 봤더니 요 매물대에 딱 걸렸어요. 매물대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보통 되게 약하면 여기서 MACD 오실레이터가 플러스로 못 내고 또 이렇게 꺾이거든요. 양전환을 했어요. 양전환을 했다는 말은 펀더멘탈이 괜찮다는 말인데 이번에 어닝 쇼크 냈고 그 다음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뭐 계속 9조 10조로 쭉 올라온다는데 올라오겠더라고요. 최근에 디램 가격을 보니까 뒤에 나옵니다. 펀더멘탈이 그래도 좋아서 이 정도 올라왔구나. 그래서 전자 8, 9월 쉬고 10월 반등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1등이 되면서 모양이 달라졌죠. 하이닉스도 근데 여기 세익스피어 매도 신호 나오고 좀 이제 쉬는 모습이고, 하이닉스도 우상향 추세 속에서 8, 9월은 5개월 이평선 살짝 깨겠더라고요. 살짝 깼다가 10월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 우리 이승준 대표가 어제 아침에 발표를 했던 자료가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그러면 빅스가 급등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지금 25년이에요. 25년이고 그동안 1990년 이후로 월별로 이 빅스가 어떻게 됐냐? 딱 보면 8, 9, 10. 네. 8, 9, 10이 그동안에 25년 동안에 보더라도 요때 변동성이 확 올라가더라.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변동성이 떨어졌다는 말은 시장이 급반등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하나 약간 이제 찜찜한 게 요거잖아요, 요거. 이게 4월 8일 날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매를 한번 세게 맞았어요. 미리 매를 한번 세게 맞았다는 게 그나마 좀 제가 위안이 되는 겁니다. 4월 8일 날 미리 매를 맞았고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7, 8월 달에 조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는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이 4월 8일 날 이 빅스 급등하고 주식 털리고 여기서 밑으로 인버스, 곧버스 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제 축구하는 후배 중에서도 2600에 곧버스 잡아가지고 지금 끙끙대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 때문에 이 하방 경직이 있는 거거든요. 떨어지면 한 마이너스 5%에서 손절해야지 이러면서 밑에 쭉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그나마 좀 수급적으로는 다행인 부분이고. 자, 요게 오늘 아침에 우리 이승 프로가 발표했던 내용이죠. 페드가 금리 인하 이후 리세션으로 가느냐 아니면 경제가 그래도 계속 성장하느냐. 네, 경제가 성장하면 이때가 이제 페드 금리 6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가 첫 금리 인하하면 요게 9월 17일이라고 본다면 그전에도 금리 인하 전에 주가 원래 많이 흔들려요. 첫 금리 인하가 이게 보험성 금리 인하인지 아니면 리세션의 시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 하면 주가가 금리 인하 전까지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확인을 좀 하고 리세션이 아니네. 경제가 성장하면 주가가 밀고 올라가고요. 야, 이거 심각한 실업률이 상승하는 리세션으로 돌입한다 하면 주가가 이래 빠집니다. 빠졌을 때 한 6개월, 그죠? 6개월에서 9개월 사이가 주가가 제일 많이 빠지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번에 경제는 계속 좋은데 그냥 물가 잡혔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거야 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게 언제 판별이 되느냐? 1, 2, 3으로 보면 한 달 반 정도만 있으면 대충 그림이 나와요. 그게 10월 말입니다. 10월 말 정도 되면 이번이 보험성 금리 인하인지 아니면 이게 심각한 경제 리세션이 오는 금리 인하인지가 판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대에도 7월에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9월, 10월 두 번째 금리 인하하고도 경제가 나쁘지 않으니까 2019년 하반기에 4Q부터 시장이 급등하죠. 네, 그걸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고.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그나마 여기 139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1392원. 네, 이러고 있습니다. 이번 8월 달에는 소폭 하락했더라고요. 0.16 소폭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달러 인덱스 이번에 6개월 음봉 나고 살짝 양봉 났는데 과거에도 뭐 비슷한 패턴은 많았습니다. 그죠? 요때 2017년 트럼프 1기 때도 달러 인덱스 급락하고 반등 좀 들어가다가 다시 빠지고. 그래서 2018년 1월 달에 1월 말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 찍으면서 고점을 기록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되게 중요해요. 달러 인덱스가 계속 빠지는 그림이면 시장의 강세장이 이어질 거고,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위험 요인을 체크는 하지만 이때처럼 된다라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엔 환율을 이래 보다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원엔 환율이 지난달에 이렇게 양봉이 들어왔어요. 3개월 음봉에 양봉이 들어왔는데 얘가 2024년에도 요 장대 양봉 났잖아요.
요게 8월이 아니라 7월이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까 8월 달에 시장 급락했잖아요. 근데 7월에 원엔 환율이 먼저 신호를 줬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3년도에도 요때가 1, 2, 3, 4, 5, 6, 7, 8. 8월 달에 양봉 좀 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밀렸고요. 근데 요때도 8, 9, 10. 나스닥이 3개월 연속 음봉 났었죠. 그리고 2023년 10월 달에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터지고 막 금리 5%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일단 원엔 환율이 이렇게 양봉이 났을 때가 약간은 뭔가 이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요때가 22년 1, 2, 3, 4, 5, 6. 요때도 7월 달이었네요. 그런 걸 하나 알게 됐고, 요 밑에가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예, 양봉 나고, 박살 나고, 예, 그런 패턴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원엔 환율은 플러스가 나고,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교수형이 나왔다 했잖아요. 예, 행잉맨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자, 밑에는 원달러 환율인데, 요게 2017년이거든요. 원달러 환율, 요때도 보면 쭉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달러 인덱스 빠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빠지고 왔다 갔다. 이번에 10월까지는 왔다 갔다 하다가 연말에 다시 원달러 환율은 더 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원달러 환율이 이번에 132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번 8월 달에 글로벌 증시가 우리만 마이너스 1.8% 정도 빠졌고 다 좋았어요. 네, 상해 8%도 오르고 니케이도 4%. 중국 주식 최근에 괜찮았잖아요. 보면 항생지수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중국 주식을 합시다 해서 저희가 기관 자금 100억을 받아서 작년 7월부터 했잖아요. 수익 꽤 많이 났습니다. 그때 1년 만에 저희가 30%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연기금 관계자분이 아무도 중국 얘기 안 하고 중국 위험하다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주식 하자고 하고 1년 30%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 2달 만에 33% 수익 났었는데요. 지금 항생지수를 보면 그래도 강세장이 살아있구나. 그죠? 살아있잖아요. 요때 2017년 트럼프 일기 때처럼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과열 아닌가 봤더니 요때 RSI가 70 이상 과열 나오고 빠졌거든요. 아직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내년 초까지 시장은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독일 강세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 닥스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독일 경제 23, 24 다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경제 성장으로 가지고 시장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죠? 마이너스 성장 났는데도 독일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뭐 공장 폐쇄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도 10년물 국채 금리 동향입니다. 보면 고점 낮아지고 접점 높아지고 이게 삼각 쐐기형을 만드는데 이 쐐기형이 거의 수렴이 되고 나면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틀 겁니다. 근데 뭐 밑으로 틀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이게 밑으로 틀어야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원달러 환율도 1320원까지 가고 그런 모습이 올 연말 내년 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그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일본 국채 10년 1.6이라고 했잖아요. 요때가 작년에 8월 달에 시장 급락할 때 요때 보면 일본 금리 0.8이었어요. 0.8. 그래서 제가 0.8이 지금 10년물에 1.6이 됐고 미국은 금리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살짝 이제 스멀스멀 밀리고 있잖아요. 반드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는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 시세 내고 내년 하반기에 제가 시장 되게 안 좋게 본다 했잖아요. 내년 하반기에는 이 금리가 더 떨어지고
일본 국채 금리가 계속 여기 유지하고 있는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뭔가를 보여줄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에. 자, S&P 500 월봉 차트인데 제가 요 마이너스도 다시 좀 적어온 게 언제든지 시장은 이렇게 20%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내년 하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5월에서 10월 말. 그 다음에 밑에 여러 가지 그 보초병들이 있다 했잖아요. 와치독이 있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 반등이 들어가는 거 확인해야 되고 지금은 4월 9일 날 고점 찍고 나서 많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정되어 있고 이 하이힐드를 계속 잘 와칭해야 되는 게 이번에 그 실업률이 4.5 뭐 언저리 실제로 지금 컨센서스는 연말에 실업률 4.5예요. 그 최상무가 해주는 자료에도 봐도 실업률의 연말 컨센서스는 미국도 FOMC에서도 4.5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넘었을 때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좀 잘 와칭을 해야 됩니다. PC 2.6 나와서 시장 예상치하고 부합됐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코로나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러면 PC는 얼마였나? 여기 1%대였어요. 굉장히 물가가 낮았어요. 물가가 낮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 1.5밖에 안 하고. 근데 여전히 물가는 사실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찜찜한 게 ISM 제조 PMI죠. 이 제조 PMI가 위로 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관세가 마무리되고 다시 여기 3월 달에 50이었었거든요. 치고 갔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관세로 중국, 멕시코, 이제 일본, 베트남, 인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구매 관리자잖아요. ISM. 구매 관리자 PMI, Purchase Manager. 구매 관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예, 그러면서 이게 꺾였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코스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상관계수가 높은 거, ISM 제조 PMI, 우리나라 수출 동향. 그죠? 그리고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를 우리 최상무가 어제 발표할 때 제가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면 어제도 얘기하려다가 아침 시간이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자세히 보시면 이 방향성하고 코스피 방향성이 꽤 일치해요. 2020년 코로나 직후에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21년 1월 달부터 꺾이죠. 우리나라 지수를 달러 인덱스로 코스피를 보면 고점이 1월 달이었어요. 그냥 원화 차트로 보면 6월 25일이 고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선행지표인데 주식보다 더 선행하는 거 뭔가를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꺾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5월 달에 주식 다 날렸어요. 5월 달에 잘 도망갔었죠. 그리고 보세요. 22년도에 바닥치고 올라와요. 네, 방향이 올라오고 있었죠. 올라오고 24년도에도 초에 꼭지 찍고 빠지죠. 작년 24년 7월까지 장 좋았잖아요. 장 좋았다가 7월 말부터 8월 박살납니다. 근데 방향이 보면 결국은 빠졌어요. 이번에 지금 반등 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올라와야 돼요. 제가 트럼프의 관세 이런 정책이 좀 중요할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매듭이 지어지고 근데 15% 20% 그리고 인도 보고는 50% 때려버리고 지금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면 이게 못 올라온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9월 수출, 8월 수출 동향이 나왔는데 반도체가 지난번에 32까지 올라왔다가 9월 달에 여전히 8월 역대 최고인데 27% 살짝 꺾였어요.
살짝 꼈는데 우리나라 수출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작년 8월에 플러스 10.99였거든요. 올해 6월, 7월, 8월 수출 증감률이 중요하거든요. 절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감률이 중요한데 4.4, 5.8 하다가 사실 뚝 떨어졌어요. 1.3. 네, 수출 증감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치고 가져야 여기서 3,200 한번 뚫고 이번에 3,300 한번 뚫으면서 한 3,400, 500 나오나 할 건데 네,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필반 지수입니다. 필반 지수가 양으로 살짝 전환했어요. 살짝. 요때도 살짝 23년이었고요. 전환하고 나서 한 두 달 더 올라가다가 나중에 빠지긴 했는데 요런 게 하나의 희망적이긴 한데 그래서 요즘 반도체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DDR4 가격이 DDR5 가격보다 이렇게 DDR4 가격이 6월, 7월, 8월 상당히 좋아졌어요. 삼성전자가 DDR4 연내 생산 종료하겠다. 4월 달에 고객사한테 통보하고 단종 결정하고 아까 자료 보다 보니까 마이크론도 그리고 CSMT 창신 메모리마저도 DDR4 생산 중단하겠다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버에 지금 여전히 들어가고 있는 DDR4가 모자라면서 DDR5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이러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 쇼크 나왔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 범용 딜의 가격이 좋기 때문에 그 예측치를 믿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크론도 바닥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밑에 하이닉스도 바닥치고 올라오는데 최근에 여기 셀 시그널이 좀 떴습니다. 단기 매도 신호가 떠가지고 아까 5개월 이평선 한번 살짝 깨고 이번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니 해도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S&P 500 22.3이에요. PBR 5.5입니다. 그래서 제가 yield갭이라고 우리가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하고 채권 수익률하고 항상 이래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PER이 20배다. 1 나누기 20배. 그러면 5%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5%다. 그런데 채권 금리가 1%다. 그러면 S&P 500이 20이라도 채권이 1%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상가, 건물 가격이 다 올라가죠. 주식뿐만 아니라 금리가 1%면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지금은 금리가 4.2%예요. 그래서 21년도에는 PER이 23배까지 갔거든요. 이 파란색이 PER이에요. 이때 코로나 직후에 왜 23배까지 갔냐? 금리가 낮았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22배 넘었다가 자빠지고 또 22.5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 저는 생선 대가리 안 먹는다 그랬죠. 실제로 생선 구이 나오면 저는 대가리 먹습니다. 오늘 점심 때도 열심히 발라 먹었어요. 어두일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도 이 대가리까지 먹으면 정말 아주 짜릿한 거예요. 생선 대가리를 먹은 거거든요. 몸통도 다 먹고 대가리까지 다 먹었으니까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그리고 코스피가 3,186이면 PER은 우리나라는 PER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다행히 EPS가 이렇게 돌았었어요. 지난번에는 이게 계속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 어떡하나 했었는데 다행히 반도체가 돌아서면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이 나오는데 저의 필살기가 나옵니다. 외국인 현선물 이거 제가 20년 전에 선물 한 달에 2, 3주씩 매매할 때 만들었던 거라 했잖아요. 현선물 합쳐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았을 때 이번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외국인이 다시 사면서. 외국인이 안 사면 자빠집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위로 쳐올리면서 사는 기관은 외국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달 8월 달에 1조 6천억 팔았댔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 현선물이 이렇게 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들어가다가 뭔가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뭔가 이슈가 발생하면 박살나는 겁니다. 요게 23년 9월이었고, 외국인이 매 팔지 하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그리고 금리가 5%까지 가면서, 요때 빌 에크먼이 10년물에 숏 나눔했다. 왜냐하면 미국채 발행량이 너무 많아서 3.8%인데 나는 미국 10년물에 숏한다 했는데 5%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러면서 시장 박살.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현선물이 마이너스 났을 때 일단 포지션 줄입니다. 줄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관망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외국인 옵션 포지션 본다 했잖아요. 지금 오늘까지 제가 9월 2일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보통 어떤 포지션을 하냐면 콜옵션, 풋옵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권이라고 했잖아요. 많이 빠지는 거에 배팅하거나 많이 올라가는 거에 배팅하는 게, 많이 올라가는 거 콜옵션, 많이 빠지는 거에 배팅하는 게 풋옵션. 그걸 노리면서 매수하잖아요. 25년 전의 그 통계가 87% 손해나요. 매수 배팅어. 그래서 저희 같이 옵션을 매도하는 선수들이 콜옵션, 풋옵션을 다 매도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지금 이거랑 반대 포지션이 돼요. 이런 포지션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리지만 않으면 요만큼 복권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만큼 복권 수익. 그런데 얘네들이 작년 7월 달에 이 외가격 풋옵션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저만큼 빠진다고? 저게 2,400이 깨져야 수익이 나는 풋옵션을 저 멀리 있는 걸 갖다가 엄청 많이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걸 산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대박이 났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냐면 외가격 콜옵션, 풋옵션을 다 갖고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이게 이 옵션을 제가 이런 거는 안 가르쳐 드린다 했는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는데 변동성이 확대한다라고 싶을 때 외가격 옵션을 사는 거예요. 옵션으로 왜 다 망하느냐면 옵션을 방향을 보면서 투자하거든요. 야, 이번에 빠지나? 올라가나? 근데 옵션은 올라가냐 내려가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냐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냐를 맞춰야 돼요.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델타 값이라고 그래요. 델타 값을 1로 맞추면 시장하고 거의 똑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이 감마라는 게 있어요. 감마가 변동성에 관한 부분인데 옵션을 하는 사람이 이 변동성 감마 개념이 없어서 옵션 하러 들어갔다가 다 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매수 플레이만 하다가 이게 매도를 때리니까 복권 셀러가 되니까 야, 이거 쉽게 돈 버네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한 6개월 옵션 매도 플레이를 해보면 야, 이렇게 어떻게 매달 2%에서 5%를 벌 수 있지? 네, 그러면서 자랑하다가 한 방에 1년에 한 번씩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찻길에 동전죽비라고 해요. 기찻길에 이렇게 동전이 많이 떨어져 있네. 네, 그거 죽다가 기차 한번 올 때 그거 못 피하면 그냥 깔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언제 오고 기차가 올 때 어떻게 피하는지를 모르면 옵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포지션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건데 이게 노란색이 지금 9월 2일자 포지션이거든요. 그 전에 요 8월 28일 언저리만 하더라도 뭐 위로 많이 안 갈 거야. 그래서 풋옵션도 많이 때리고 콜옵션도 많이 때려서 여기가 볼록하게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최근에 요 외가격을 좀 샀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9월 5일 요 전후로 변동성에 대비하는구나.
체슬리 AI는 지금 완전히 풀 베팅이에요. 한국, 미국 풀 베팅. 네, 풀 베팅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 S&P 500, 나스닥. 제가 이걸 왜 만들어 놨다 그러죠? 홍콩의 헤지펀드들이 지금 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걔네들의 포지션을 한눈에 알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니네들 이제 풀 베팅 들어가 있구나. 지난 4월 달에는 전부 다 뭐 포지션 뭐 0에서 40 막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 줄여놓고 지금 풀 베팅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핫 이렇게 과열 지표가 발생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요거 하는데 6시간 걸렸어요. 요까지 하는데 6시간 정도 걸렸고, 자, 9월 전망은 비석형 음봉 나오겠구나. 위로 장중에 한번 시도는 있을 건데 약간 밀려서 끝나는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하고, 아까 제가 기대한다고 했잖아요. 마일드한 크랙션으로. 그래서 4.3 언저리로 나오면 요게 2020년 코로나 때 이렇게 급등을 했고, 여기서 딱 2600에서 이번에 막 곧버스 잡은 사람들처럼 1800에서 2100 요때 곧버스 많이 샀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2200, 300까지 바로 올라오고 나서 이 곧버스를 잡은 현금을 많이 만든 사람들 때문에 안 빠지잖아요.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예요. 그래서 안 빠지고 여기 2250에서 25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에 그 매도 신호 나왔잖아요. 주봉상에. 요때도 매도 신호 나오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게 11월, 10월, 9월, 8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매도 신호 나오고,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요 안에서 왔다 갔다. 이러면 이게 상한가 변동폭이 거의 3% 마이너스 3% 플러스 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좀 마일드한 조정이고, 요거는 2017년 7월부터 트럼프 1기 때 첫 해잖아요. 최근에 거의 2017년처럼 됐잖아요. 그죠? 2017년도에 매도 신호 나오고, 그 다음에 올렸다가, 요때가 이제 7월부터니까 7, 8, 9, 10, 11, 12, 요때인데, 요때가 1월, 이게 2월, 1월, 12월, 11월, 10월, 9월. 예, 곧 요때 이래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뭐 약간 변동성이 심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요때 코스피가 9월 달에 이렇게 확 밀리거든요. 추석 앞두고. 예, 이렇게 밀립니다. 밀리는데, 되게 불안해 하면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전화 오셨어요. 2017년 9월 달. 추석 앞두고. 애들 중국에 있는 너네 형님 댁에다가 애들 좀 보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김정은하고 트럼프랑 지금 전쟁할 것 같은데. 네. 그때 실제로 신문 일면에 전쟁 시나리오, 죽음의 벽조가 북한 한번 싹 왔다 갔고, 김정은의 발사체, 미사일 실험이 잘못 괌에 떨어지거나 이러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때 트럼프는 제가 어디 저희 연기금, 지금 그 연기금 고객한테도 가서 전쟁 일어날 가능성이 0%입니다. 네, 트럼프는 그때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있었고요. 김정은은 나이가 어린 애가 저거 맡아서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하고 전쟁할 수 있다 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서로 이용한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미국의, 한국 미 대사관 직원이나 뭐 철수 명령 전혀 안 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17년 요 9월 달에 이번에 추석 지나고 나면 또 랠리가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시장이 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그런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9월 달에 시장이 좀 왜 그렇게 빠질까? 9월 말에 미국의 회계연도가 마감된다 했잖아요. 최근에 또 뭐 유튜브 보다 보니까 9월 달에 유대인의 새해가 시작되더만요. 그죠? 9월 말. 그래서 생뚱맞게 왜 미국은 9월 말로 회계연도가 마감되나. 좀 그런 것도 좀 알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관세를 계속 30조씩, 월 30조씩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페드가 QT 하는 거랑 똑같아요. 관세로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으로부터. 그리고 다음 달까지 국채 발행도 좀 많고, 그래서 유동성 스퀴즈가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추석을 앞두고는 기업도 보너스 줘야 되고, 개인들도 아무래도 추석 때 요즘 여행도 많이 가시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명절에 내려가면, 저희 부모님이 6남 1녀시기 때문에 삼촌 숙모분들, 용돈 30만 원, 30만 원씩 하면 300만 원도 모자라요. 그리고 애들, 조카들 보면 아니, 조카들도 이제 돈 줘야 되잖아요. 300만 원도 모자라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안 내려갑니다. 네, 안 내려간 지 한 6년 됐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는 항상 요 유동성이 스퀴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때 2018년도에 확 빠졌다가 올라오고 나서 왔다 갔다 2019년도에 금리 인하 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요 정도 조정이 있을 거다. 조정의 폭은 사실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로 치고 가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대통령 1년차 S&P 500의 월간 수익률 7월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4, 5, 6, 7 돈 벌고, 3, 4, 5, 6, 7 돈 벌고, 그 다음에 8월 계력장, 9월, 10월 조심.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포트폴리오 매니저 따라하기, 포트폴리오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사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사지 마세요 하는 게 9월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올려놨지만 대통령 취임 1년차 8월에서 10월 수익률이고, 요게 9월 달이죠. 8월 달에 0.66, 근데 9월은 마이너스 1.6. 네, 요게 S&P 500입니다. S&P 500. 그리고 비트코인도 봤더니 8월, 9월, 9월이 안 좋아요. 9월이 마이너스 3.77이나 되더라고요. 어쨌든 9월은 조심하자. 다 대비한 것 같잖아요. 다 대비하면 조정 안 해요. 근데 다 대비한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용 22조 5천억인데 바로 앞전에 재작년에 신용 20조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다른 채널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다른 채널에 나가서 보면 이제 악플이 있죠. 지난 4월 8일에 트럼프의 봄맞이 대박연 세일을 해준 거라고, 그죠? V자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제가 일부러 댓글 봐요. 댓글 보면 막 기분 상하는 댓글도 많은데 한 40% 정도 악플인 게 좋아요. 저한테는 원래 잘 악플 안 달리잖아요. 근데도 40% 악플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작년 8월에도 그랬어요. 작년 8월에도 풋옵션을 2,800원어치나 그 바닥에 사고 있으니까 더 빠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나와가지고 V자로 올라간다니까 얼마나 미워 보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끔씩 다른 채널에 나와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신용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작년 요때 보여드렸고, 그죠? 작년에 4.4.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작년 8월 2일 날 발표됐고, 항상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그래서 이번에는 9월 5일이에요. 그걸 이렇게 보여드렸죠. 작년에 요 급락 오기 전에, 그 전에 3.6 하다가 4.3이 나오는 바람에 요때 얘기가 됐던 게 샴의 법칙이었죠. 그죠? 그 전에 12개월의 저점이 3.6인데 최근 3개월의 평균값이 저점보다 0.5 높을 때, 그럼 3.6에서 0.5 높으면 4.1. 근데 여기 4.3 나오고 그 전에 4.1 나오고 4 했으니까 이게 4.1을 넘어버린 거죠. 평균값이. 그래서 샴의 법칙에 의하면, 클라우디아 샴에 의하면
무조건 리세션이 온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최상무 얘기대로 4.4, 4.5 나온다고 샤움의 법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최근 12개월의 저점은 요 3.6이 빠졌어요, 이제. 작년 5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최상무 얘기로는 한 5점 몇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샤움의 얘기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 얘기는 또 나올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고. 요게 작년에 4.3 나왔을 때. 지금은 요근데, 이번에 4.1 나왔을 때가 4.14. 그리고 이번이 4.25였죠. 거의 4.3 턱 밑에 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실업률 파란색, 그리고 페드의 금리. 그래서 실업률이 급등할 때 항상 리세션이 왔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4.3에서 그리고 최근에 졸트 보고서가 1.02까지 떨어졌잖아요. 2018년도에 아까 막 요때 3.8, 3.7이었어요.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낮췄는데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3.7, 3.8이었다는 거죠. 완전 고용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4.3이잖아요. 이게 4.5를 지금 컨센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주식은 쌀 때, 공포스러울 때 낙관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지, 밸류에이션이 비쌀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걸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35년 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자, 이상 9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